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더 부진할 거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실적 발표할 삼성전자의 2분기 컨센서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의 평균은 매출이 77조 5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7% 늘어서 14조 7,483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발표일을 앞두고 실제 실적은 이 전망치를 밑돌 거라는 관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이번에는 신기록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번 달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춰 잡은 보고서는 총 13건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NH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 모두 7만 8천 원, 7만 7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5만 전자를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보다는 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은 코스피의 32% 수준이기 때문에 하향되기 시작하면은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죠.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론이 내놓은 전망에서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둔화될 거란 우려 속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더컷, 바로 주문 축소와 더불어서 재고 증가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촉진 법안이 무산될 거란 우려 속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또한 장비사들의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목표가를 낮춘 리포트는 7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 176건의 리포트 중에서 하향 리포트가 무려 134건이나 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이겠죠.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13건이기 때문에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하이브였습니다. BTS 활동 중단 선언을 직격탄을 주면서 8곳에서 하향 리포트를 썼고요. 그 외 LG 디스플레이, 네이버, NC소프트 등도 5건의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분명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상승률이 돋보이는 종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22%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광밴드도 95%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SOL과 BH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특히 BH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만 목표가 상향 리포트 3개나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2050까지도 바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투자 전략 찾아보면서 박재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남인호 소장님하고 같이 하는 진짜 전략을 제가 그냥 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드릴 말씀도 없고 네.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 속만 뒤집어 놓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또 박 차장님 나오시니까 지금 증권사 근무 몇 년 차세요? 저희가 횟수로 이제 18년 차입니다. 만으로 17년 됐고요. 만으로 17년? 네.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네. 금년 말고 제일 험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경험상. 금융위기 때였죠. 금융위기 때? 네, 금융위기 때 가장 좀 험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체감상으로는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때는 하루에 몇백 포인트씩 빠져서 맞아요. 너무 아프구나 그런 거 느낄 새 없이 금방 하라 그랬는데 올해는 1년 내내 계속 빠지니까 오죽하면 네. 상반기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52년 내 처음이라고까지 네. 나오니까 지금 이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거의 다 하락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점이라는 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렇게 명확하게 강하게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저는 한 9분응선은 넘었다라고 봅니다. 9분응선은 넘었다라고 예. 네,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 뭐 주식이 싼 것도 있는데 이제 심리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PER, PBR 주가 수준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이익 추정치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익 추정치가 많이 조정이 되더라도 예. 충분히 그 수준은 많이 우리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9분응선까지 왔다. 나머지 10%는 굉장히 특별한 뭐 이건 저는 침체는 다 반영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는 정말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면 나머지 10%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뭐 지금 힘을 내시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보시고 힘을 좀 내실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네, 암바 기술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빨리 탭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 안 부러집니다. 네. 안 부러지는데 이걸 버티고 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지거든요. 안바가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지금 암바가 제대로 안 들어갔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같은 장은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에 다 왔다 싶은데도 해서 자꾸 흘러내리는 그런 데다가 그리고 그 반등이 2020년 같은 그런 V자 반등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안 생기는 게 또 굉장히 맞습니다. 좌절스러운 거죠. 네.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 오는데 V자 반등이 올 것이다? 그거는 아니 그 GDP 나오가 하루 네네. 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1%. 네. 참 어지간해요. 네, 굉장히 혹시 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화면 한번 좀 네네.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꼭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애틀랜타 연의 이 GDP 나우라는 네. 지표인데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추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추정치가 사실 이제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경기 침체가 100%인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거 100% 그렇습니다. 예.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 GDP 나우라는 거는 이제 애틀랜타 연에서 GDP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니까 네. 너무 시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나 경기에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애틀랜타 연은이 매주 그러니까 뭐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지표를 더해서 2분기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점치는 건데요. 네. 예측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치가 마이너스 뭐 0.1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해서 막 잘 돼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플러스 0.1이나 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뭐가 나와도 네. 2분기 연속 역성장이네. 그렇죠. 네. 뭐가 나오더라도 2%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은 저 추정치라는 게 완전히 다 잘못됐다. 네. 완전히 다 부정하는 일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누구만 모르고 있느냐. 누군만 모르고 있죠? 연준만 모르고 있죠. 참. 지난주에 캐시우드가 내 45년 경력에서 이런 재고는 처음 봤다. 네.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지금 굉장히 좀 약세론을 펼치고 있는 뭐 그 와중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다 1년 내 심지어 연준 내 스트래티지스트조차도 네. 1년 내에 50%, 1년 내에 침체가 올 확률 50%, 2년 내에 66%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만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근데 그 캐시우드 이모도 그래요. 이모 어. 맞으십니까? 아니, 조카 저한테는 아니 누님 캐시우드가 저한테는 누님이고 네. 대부분이 20, 30대 우리 그래,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모급인데 그렇더라고요. 네. 55년생이니까. 네. 그런데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걸 아는 분이 뭘 그렇게 고객 돈 들어오는 족족 그렇게 사재껴요. 근데 그게 이제 몇몇 종목들은 좀 줄였고 압축했고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뭐 대응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바닥을 놓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앞에서도 삼성전자 브리핑을 했듯이 네.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를 애널리스트들이 반영 못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고 2월 달 말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1분기 실적에 반영한 애널리스트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2분기를 지나가면서 아마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아마 적용을 할 것 같아요. 2분기에. 그래서 그거를 보지 않는 한 지금 바닥을 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계속 길어지는 하락장의 원인이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떨어지는 게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크지만 뭐 가장 큰 이유는 침체와 이익 추정치 하향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한 16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20조 이상 팔았습니다. 환율도 계속 1,300원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셀코리아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느냐,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안 좋냐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작년에 25조를 팔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만 16조를 팔았고 그러면 거의 40조를 1년 반 만에 팔았는데 원화가 뭐 강세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외국인 계속 파는 거고 뭐 외국인은 왜 파는데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뭐 우리만 팔고 있는 게 아니고 대만도 올해 들어서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작년에 이제 상반기부터 상반기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굉장히 견조했었어요. 예, 예. TSM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진 게 대만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대만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어저께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이 안 좋다라고만 이야기했고 네. 마이크론도 서버 쪽은 괜찮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넷플 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그들이 약간 전망치가 안 좋아지면 계속 서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들 그다음에 뭐 인텔에 대한 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네. 좀 출시 뭐 연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투심을 좀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빈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좀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수요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가전은 이제 가격도 좀 비싸고 예. 미리 사놓은 것도 있고 여기서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한번 문제가 확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럼 반도체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넷플릭스도 사실 사람들 많이 구독 취소하고 있는 추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서버를 늘릴 이유도 뭐 없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5월 달에는 예. 중국한테서도 이제 적자가 나타났고 무역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손현정 앵커께서 이제 브리핑 하는 가운데에 뭐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전년 대비로 늘어요, 그죠? 네. 느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제 이제 실적하고 주가하고 연결을 하기가 참 머쓱해진 2022년 장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다 지난 얘기고 부질없는 얘기입니다만 2021년에도 실적이 부질없었어요. 네, 몇 년째 적자 나는 영업이익 이익 못 내는 회사들이 그냥 스토리텔링 하나 가지고 패러다임 가지고 그렇게 투더문 하다가 다 지금 원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실적 따져가면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누가 저 삼성전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들 52조나 지금 사들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그게
평단 한 뭐 7만 원에서 8만 원 그렇죠. 사이인데 네네. 지금부터 해서 누가 그렇게 사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답답해져요. 네.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이 대목에. 근데 이게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네. 재작년은 사실 실적으로 시장을 평가했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누가 보더라도 유동성이 그랬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럴 때 투자자들은 예. 사실 꿈을 쫓기보다는 진짜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뭐 밸류에이션 예. 이런 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정치를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조금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저 빨간색이 영업이익 추정치거든요. 네. 우상향했습니다. 최근까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파란색은 이제 코스피 주가거든요. 영업이익 추정치.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 네, 네. 추정치 이게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25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예.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업이익 추정치와 주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거짓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를 시장에서 못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차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저게 주가와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 때문에 예. 약간 추정치와 주가가 엇갈려서 저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제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눈높이가 낮아지고 눈높이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라는 생각들이 투자자 마음에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진 소장님께서 개인들 평균이 7만 원, 8만 원인데 네. 누가 더 사주겠느냐. 예. 외국인이 들어와요.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비중이 50% 지지난주에 50% 깨졌죠.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외국인들이 이제 이유 없이 계속 이익 때문에 전 매도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신흥국이 위험하니까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네. 그냥 뭐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데 다시 위험 선호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게다가 주가 빠진 것만큼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물론 이제 전쟁도 끝나고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하겠지만 예. 다 들어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익의 하향 추정치가 지금 낮아지는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주가를 따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반영을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워낙 엉켜 있다 보니까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간다라는 걸 자체를 기대하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제 7월 셋째 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정도가 되면 아마 추정치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추정치를 많이 낮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적정한 가격이 될 거고 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안 낮춘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악조건을 이겨내고 오만전자를 빨리 탈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좀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추정치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탈출할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번 봐야 주는 이제 될까요? 잠정 실적이어서 네. 다 추정을 잘할지 모르겠는데요. 대충 뭐 잘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잠정 실적 보고도 잘 할 수 있겠지만 본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셋째 주 정도에 7월. 예. 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박 차장님도 정권맨이시지만 이런저런 또 유튜브 방송 진행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 TV 방송도 TV로도 보시지만 유튜브로도 지금 9,000명 넘게 함께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심정 이해되시죠? 그럼요. 예.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안 되는 건데
우리 차장님도 증권사 계시잖아요. 네. 이 하반기 증시 지수, 코스피 지수 전망 같은 거 대충 이 애널리스트들이 언제쯤 합니까? 5월 말쯤 하나요? 6월 들어서 하나요? 5월에 하죠. 5월에. 네, 5월 말 정도에 해서 6월에 이제 발표를 이제 그러면 대충 용서가 되네요. 뭐 신문 기사에서 15개 증권사에서 한번 해봤더니만 하단이 대충 2,400, 2,450이네. 네. 코스피 하단이. 네. 묻지 네. 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 근데 최근에 또 계속 낮추시더라고요. 최근에 몇몇 증권사는 2,50에서 2,200 네. 뭐 이렇게 바닥을 보자 한 2개 정도 증권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비관적인 것도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1,800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가끔씩 우리 박 차장님 얄밉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순간 현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차장님께서 근데 최근에 좀 책을 발간했다라는 말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책에서 책 종목 이름이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고른 종목에 투자하라 이런 제목이던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뭐 자기 비판 같은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들은 종목 가지고 투자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 몇몇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항상 물어보세요. 뭐 사야 돼? 근데 저는 이야기 못 해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필요한 건 이런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18년 동안 그런 방법 공부했었던 것들을 그냥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재영의 종목 선정 절대 원칙 37개. 네.